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사우디 국부펀드와 중동 지역 최초의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공장을 중동 외에도 인접 시장까지 진출하는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하나그룹이 종합식품기업 아워홈 인수를 마무리하며 한식구가 됐습니다. 하나는 급식과 식자재 유통에 강점을 지닌 아워홈과 함께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포부입니다. 검찰이 나성훈 예림당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 대표는 최근 TA항공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TA항공의 이익보단 대주주인 예림당의 이익을 고려 사익을 취했다며 소액 주주들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최근 적자 전환한 SK네트워크스가 인공지능 중심 사업 지주 회사로 전환에 나섰습니다. 다만 2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아버지인 최신원 전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며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 추락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함께 중동 지역 최초의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오는 2026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연간 5만 대 규모의 전기차, 내연 기관차를 홀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건설되는데요. 현대차는 이번 공장을 중동 외에도 인접 시장까지 진출하는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손잡고 중동 지역 최초의 생산 공장을 건설합니다. 사우디는 석유 중심 산업에서 벗어나 제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국가 발전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실행 중인데 현대차 공장이 사우디 자동차 산업의 기술 기반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 역할을 맡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현대차는 14일 사우디 킹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서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공장은 내년 4분기부터 연간 5만 대 규모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생산할 예정. 지분 구조는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각각 30%, 70%인 합작 형태입니다. 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 Middle East, we proudly contribute to Saudi Vision 2030. This novel vision is about unlocking the kingdom's vast potential. It is about revitalizing the kingdom's diverse, sustainable pathway. 현대차 측은 사우디가 GCC 외 북아프리카 등 인접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 시장 고유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상품 개발과 현지 생산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현지화할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가 활발한 만큼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해외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국내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라고 선거했습니다.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은 글로벌 성장이 현대차의 최우선 과제지만 한국에서도 미래기술 중심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현대차 그룹의 국내 투자 계획은 사상 최대인 약 24조 3천억 원 규모. 미국에 4년간 31조를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작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한화그룹이 종합식품기업 아워홈 인수를 마무리하며 한식구가 됐습니다. 한화는 급식과 식자재 유통에 강점을 지닌 아워홈과 함께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포부인데요. 여기에 한화 계열사 간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한화그룹이 종합식품기업 아워홈 인수를 마무리하며 한 식구로서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는 오늘 아워홈 지분을 위한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계약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총 8,695억 원을 들여 아워홈 지분 전체의 58.62%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김동선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 미래비전 총괄 부사장 주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아워홈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구지은 전 부회장의 반대가 변수가 되기도 했지만 한화의 인수를 막기 위한 자금 조달은 재무적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는 올해 2월 특수목적법인 우리집 F&B를 설립했고 지난달 국내외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동선 부사장은 최근 식음료 시장에서 푸드테크를 앞세운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 프리미엄 수제버거 파이브가이즈에 이어 지난해 3월 미국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 피자, 9월 음료 제조 전문 업체 퓨어플러스를 인수했고 최근에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론칭했습니다.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 관계자는 급식과 식자재 유통에 강점을 지닌 아워홈과 함께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한화 계열사 간 협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워홈은 지난해 2조 2,44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창사 이래 처음 2조 원 돌파 기록을 세우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검찰이 나성훈 예림당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 대표는 최근 TA항공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TA항공의 이익보단 대주주인 예림당의 이익을 고려 사익을 취했다며 소액 주주들에 의해 고발당했는데요.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의혹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TA항공 소액주주연대가 나성훈 예림당 대표 등을 고발한 가운데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관련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이라며 수사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조사국은 예림당, 나성훈 예림당 일가, TA홀딩스 등 예림당과 TA홀딩스 지분 거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는지, 상법상의 이사충실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해당 거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7일 소주연은 나성훈 예림당 대표가 최근 TA항공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TA항공의 이익보다는 대주주인 예림당의 이익을 고려 사익을 취득했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소주연은 나 대표가 예림당 대표 최대 주주이면서 TA항공 부회장과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해충돌 상황에서 TA항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매각에서 이를 외면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주주의 사익만을 생각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TA홀딩스 매각 직전 발송된 경영권 방어 주주 서한을 두고도 소액 주주들이 허위성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액 주주들은 TA항공의 경영권 방어를 믿고 주식을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했는데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2월 11일 정홍근 TA항공 대표 명의로 발송된 서한에는 적대적 경영권 인수 시도로부터 회사를 지켜내고 주주 가치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반복됐지만 불과 6일 만에 최대 주주인 예림당이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매각 소식이 나온 하루 뒤인 2월 18일 TA홀딩스 주가는 23.82%, TA항공 주가는 20.23%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TA홀딩스 지분 인수 가격에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거래 당시 시장 가격 약 700원이었던 TA홀딩스를 대명소노가 주당 4,774원에 약 7개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해서입니다. TA항공 소액 주주들은 프리미엄 비용이 최종적으로 TA항공에 전가될 수 있다며 유상증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SK네트워크스가 인공지능 중심 사업 지주 회사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성환 사장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건데 부진한 실적에 더해 2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아버지인 최신원 전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며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 추락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네트워크스가 1분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순손실 규모는 54억 원에 달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매출은 같은 기간 21%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ROE도 2.29%에 불과한 수준. 최성환 사장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AI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 사장은 임기 초반 렌탈 플랫폼 비즈니스를 앞세웠지만 경쟁 심화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AI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변화를 꾀하며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2026년 영업이익 7천억 원을 제시했지만 체질 개선은 녹록지 않은 상황. 나무엑스와 피닉스랩 등 AI 사업 본궤도 진입이 관건입니다. 나무엑스는 집안의 공기질 개선과 스트레스 맥박 등 주요 생체 정보를 실시간 측정해 일상을 돕는 웰리스 로봇입니다. 오는 7월 국내 출시 이후 성과가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로 신약을 설계하고 병원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피닉스랩의 가시적인 성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버지인 최신원 전 회장의 오명을 지우고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최신원 전 회장은 2천억 원대 회사 돈 배임과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구조화를 주도해온 금융당국의 키맨마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따른 동맥 경화를 넘어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규모는 19조 2천억 원,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02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각각 3조 7천억 원, 8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 유도를 통한 PF 재구조와 연착륙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맞물리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 주도로 만들어진 은행 보험업권이 신디케이트로는 당초 목표치 최대 5조 원 가운데 5분의 1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총 4건 4,600억 집행이 전부이고 진척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신디케이트론을 집행했다가 추후 손실까지 떠안을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입니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저축은행업권의 4차 PF 정상화 펀드 조성에 신디케이트론을 투입하는 방안도 강도 높게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시장의 유일한 유동성 공급 방안책으로 꺼내든 신디케이트론마저 사업성과 손실 리스크의 발목이 잡혀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중소형 건설사와 시행사, 시공사에 이어 보험 PF보다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으로 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4대 시중은행의 1분기 건설업 연체율은 0.73%로 7년 만에 최대로 치솟았고 당국의 PF 사업성 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사업장마저 본 PF 대출이 거절당하면서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부동산 PF 신디케이트론 검토에 나섰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금융당국 수장마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부동산 PF 재구조와 키맨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달 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6월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마치면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1분기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상위 대형 손보사 빅5 가운데 유일하게 우승 곳은 KB손해보험이었는데요. 특히 메리츠 화재는 DB손해보험을 제치고 2위에, KB손보는 현대해상을 밀어내고 4위에 오르는 등 업계 순위 재편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손보 빅5의 합산 순이익은 약 2조 원. 전년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업계 전체적으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장기보험 중심의 지급금 확대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 본연의 수익성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별도 기준 5,556억 원으로 선두를 지켰지만 전년 대비 18% 이상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4,470억 원으로 23% 넘게 쪼그라들었고 메리츠화재는 4,625억 원으로 소폭 감소에 그치며 DB손보를 제쳤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장기보장성 보험 비중 확대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프라이싱 센싱 전략이 수익성 유지에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DB손보는 자동차 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관리에서 고전했고 투자 수익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유일하게 순이익을 늘린 곳은 KB손해보험입니다. KB손보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3,31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현대해상을 꺾고 실적 기준 업계 4위로 올라섰습니다. 보험 손익은 전년보다 28%가량 감소했지만 투자 손익이 4배 이상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겁니다. 현대해상은 57% 넘게 급감한 2,032억 원을 기록하며 5위로 밀려났습니다.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 1위 보험사로 독감 유행 여파로 실손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 지금까지 실적을 지탱해온 채권 중심의 투자 이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보험사의 본업 경쟁력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 반등은 요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1세대 K뷰티 열풍을 이끌었던 국내 대기업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은 2세대 K뷰티 관련주들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APR, 바마 리서치 등의 주가 상승 랠리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2세대 K뷰티 돌풍 중심에 있는 파마리서치와 APR 등 비수술 미용 의료주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뷰티 브랜드 메디큐브로 인기를 끌고 있는 APR의 주가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1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120%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도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파마리서치 역시 장중 신고가를 새로 쓰며 시가총액 4조 3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종목의 상승 랠리는 상장지수 펀드의 수익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17% 오른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화장품 ETF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은 APR입니다. 파마리서치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각각 김희선 미용기기와 안면부 주름 개선 의료기기, 리쥬란이란 제품으로 이뤄낸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매서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두 증권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APR의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 18곳, 전부 기존보다 올려잡았습니다. 같은 기간 파마리서치에 대해서도 10개 증권사에서 잇따라 눈높이를 올렸습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하며 1세대 K뷰티 열풍을 이끌었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올해 1분기 증권가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이달 들어 2.5% 하락했고 LG생활건강도 5.2% 내렸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게임 정책 구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에 중심을 뒀던 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달리 여야 모두 게임 산업진흥에 공약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는 반기는 모습인데요. 다만 대선을 앞둔 공약 경쟁이 표심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게임 정책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게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게임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등급 분류 제도 개선,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 처지,
개인 e스포츠 컨트롤 타워 설립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체적인 차기 정부 게임 정책 청사진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산업진흥을 중심으로 한 게임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게임 산업 수출, 청년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열고 게임을 제조업 외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 발급 문제와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예외 적용 등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후보 단일화가 늦어지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수립도 지연되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모두 규제보다는 산업진흥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 기조는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업계는 제재 강화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다만 공약이 유권자를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경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구제 등의 정책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선언적 공약보단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1500년 전 남원 운봉고원의 가야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조성된 홍보관은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공간으로 가야인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졌습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이 개관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 첫 삽을 뜬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개관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한수 남원시의회 부의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부지 면적 6,191제곱미터, 연 면적 560제곱미터 규모의 홍보관은 고분군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지하에 건립됐습니다. 외형은 고분의 곡선을 형상화한 독특한 형태로 조성됐습니다. 홍보관 내부는 전시실과 수장고, 디지털 영상실 등을 갖췄으며 광평 유적을 시작으로 봉대리 고분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야 문화의 흥망과 변천사를 입체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야 시대 무덤을 재현한 공간에선 당시의 장례 문화와 축조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1989년부터 이어진 발굴 조사 결과를 영상으로 제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습니다. 약 200여 점의 유물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가야 시대 생활상을 생생히 보여주는 한편 마지막 전시구역에선 남원 고분군뿐만 아니라 가야 고분군 전체의 보편적이고 세계유산적인 가치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원 가야문화 유네스코 홍보관이 가야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소통의 공간이자 세계유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홍보관이 세계유산에 담긴 의미를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보전과 계승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전북 최영입니다.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개인정보를 넘긴 테무가 과징금 13억 6천여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테무에 과징금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등의 관리 감독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무는 또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 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